전 세계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수출 부진이 지속된다며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이 40만 가구 가까이 분양에 나서면서 지난달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14%나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롯데와 두산, 신세계, SK 간 4파전이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총수들이 직접 나서는 등 자존심 대결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지갑을 닫는 가게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6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서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세계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개별 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1.2% 성장했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이 6개월 만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의 시선은 여전히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가 정부의 정책적 효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수출 부진이 성장률에 제동을 걸고 있어 올 3분기 성장은 깜짝 성장에 불과하다는 시각입니다. 전 세계 교역 둔화 심화로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 등의 경제 전망치를 모아 매달 발표하는 조사기관인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이번 달 집계 결과 우리나라의 내년 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 역시 평균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망치였던 3.2%와 비교할 때 한 달 만에 0.3%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내수 진작 효과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해외 시각은 수출 크게 포커스하고 있고 대외 여건이 이제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전망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물론 미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7%에서 2.6%로, 중국 6.6%에서 6.5%, 일본 1.5%에서 1.3%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 역시 9월보다 일제히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의 하락폭이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전망치를 모으는 블룸버그의 집계에서도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9월 3%에서 이달 2.9%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전문가들의 시선은 악화된 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3.3%와 3.2%를 달성할 것이라며 높은 전망치를 예상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건설사들이 40만 가구 가까이 분양에 나서면서 공급 대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지난 9월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14%나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은 17,000여 세대로
전월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지방 미분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황에서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건설업체들이 분양 밀어내기로 워낙 많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시적인 소화 물량에 의해서 당분간 미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 LCT 더샵 아파트의 경우처럼 청약 경쟁률이 17.22대 1을 기록하는 등 일부 지방 분양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기는 하지만 지방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투기성과 수요가 청약 경쟁률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방주택 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실수요자가 아니면서도 당첨되면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팔고자 주택 청약에 나선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전월 대비 8.4% 감소한 14,000여 세대로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감소해 공급 과잉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32,000여 가구로 전월보다 2.6% 늘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미분양 주택이 전월인 4월보다 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중공후 미분양은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3.1% 감소한 11,000여 세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업계가 지방 미분양을 중심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사들이 올해 안에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시내 면세점 사업을 놓고 대기업 간의 접전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두산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돈보따리를 풀었고 이에질세라 신세계와 SK도 지역 상생을 강조한 면세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시내 면세점 대전엔 사활을 건 롯데그룹. 면세점은 지난해 호텔 롯데 영업이익 중 96%를 차지하며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호텔 롯데는 연매출 6천억 원 규모의 월드타워점과 2조 원의 소공점 두 곳의 사업권을 지켜내야만 하는 상황. 35년째 면세점 업계 대표주자로 꼽히지만 경영권 다툼과 일본 기업 논란이 다시 떠오르면서 면세점 수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탓인지 신동빈 회장은 오늘 민심 전환을 위한 카드로 100억 원 규모의 사재를 털었습니다. 여기에 롯데 계열사가 출연한 200억 원을 더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투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을 키워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도 직접 나서 사재 100억 원 출연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 두산타워를 입지로 앞세운 두산은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바탕으로 동대문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면세점 도전이 재단 출범의 계기가 됐다며 면세점 유치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상공업을 100년 이상 이어왔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고 팔고 유통하고 배송하는 그 노하우와 철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깊고 저희가 하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신세계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차 면세점 전쟁에서 고배를 마신 신세계는 이번에도 백화점 본점을 부지로 내세웠습니다. 백화점 본점은 명동에서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위치해 있어 고궁 등 서울 시내 유명 관광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세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본점 맞은편에 있는 매사 건물에서는 국산의 힘 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상품 수출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입니다. 신세계는 전통시장과 같은 중요한 관광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관광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0년 서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워커힐 면세점 수성과 함께 동대문에 출사표를 던진 SK네트워크스도 내일 면세점 사업 전략을 발표합니다. SK네트워크스는 시내 면세점 두 곳을 유치하면 총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 1,500억 원을 동대문에 쏟겠다고 선언하면서 사활을 건 상태입니다.
시내 면세 사업권을 새로 뺏으려는 자들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지키려는 자들의 신경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통화 전쟁이 다시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유로존의 추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독일 2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인 마이너스 0.3%대까지 하락했고 6년물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2년물도 한때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거래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유로존 이외 국가들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통화 약세 경쟁에 또 한 번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유로존 국채 금리 하락은 주변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사상 최저인 마이너스 0.3%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유로화 약세에 대응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대내외 악재에도 3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8.8%로 글로벌 빅5를 유지하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차 효과가 본격화되는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반등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3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 8.8%는 지난해 9%에 비하면 소폭 하락한 것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는 크게 둔화했고 기아차의 경우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실적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올해 4분기의 가장 큰 호재는 현대기아차의 주력 신차들의 글로벌 시장 판매가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투싼의 신형 모델이 지난 9월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월간 기준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물량이 본격 확대되는 4분기에는 판매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신형 아반떼가 해외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신형 K5도 10월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 출시돼 기아차 판매 증가에 큰 역할을 한다면 현대기아차의 실적은 반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저축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문의 순저축률은 2013년도보다 1.2%포인트 높아진 6.09%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은 가계 순저축을 처분 가능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가계 저축률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보통 가계저축 확대는 가계의 재무 여건을 양호하게 하고 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 가계저축률 증가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최근 가계저축 증대가 경기 회복이나 가계소득 증대에서 비롯됐기보다는 향후 경기 전망이나 노후 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72.9%로 해당 조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예금 금리가 연 1%대 중반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미래 불안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들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게 되는 만큼 각 은행들은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계좌이동제는 무엇이고 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정훈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계좌이동제가 시행이 되면은 은행을 바꾸기가 쉬워진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기존에는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들을 고객이 일일이 하나씩 다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좌이동제는 이러한 불편함 없이 기존 계좌에 걸려있는 자동이체들을 신규 계좌로 한꺼번에 옮겨주는 시스템입니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바꿀 때 번거로움이 많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게 금요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당분간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부터 내년 1월까지는 고객이 직접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인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를 새 은행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년 2월이나 돼야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새 계좌로 만들기만 하면 바로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 B은행에 방문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A은행에 연결된 모든 자동이체 거래가 B은행 계좌로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더 나아가 내년 6월까지는 통신, 보험, 카드사 같은 대형 회사뿐 아니라 신문사, 학원 등에 대한 자동이체 계좌도 모두 바꿀 수 있도록 대상 회사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아파트 관리비처럼 요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특정 은행을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선 제한적으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업 환경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미치는 파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당장 이번 주부터 페이인포를 통한 계좌 이동제가 시작되면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자금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 계좌는 3월 말 기준 2억 개 수준이고 이 가운데 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는 6천만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이들 예금 계좌의 잔액은 개인 예금 226조 원, 법인 예금 193조 원이고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이체로 각종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800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이 혜택이 있을 경우 거래 계좌를 바꾸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조 규모의 이제 통장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각 은행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시중은행들은 계좌 이동제에 대비해서 고객 유치를 위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예금과 대출, 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혜택을 극대화하는 마케팅을 쓰고 있습니다. 계열사까지 포함해 자사의 상품에 많이 가입할수록 수수료 면제나 우대금리 등 혜택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 계좌에 급여 이체를 하면 패키지로 묶인 대출 상품의 금리를 깎아주거나 카드 상품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입니다. 본인 외에 가족들에게도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이색적인 상품도 눈에 띄기는 하지만 아직 은행별로 큰 차별점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순차적인 확대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큼 고객들의 이동이 본격화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품이나 혜택들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은행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고객들이 받는 혜택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네, 계좌 이동제를 통해서 고객들은 수수료 무제한 면제나 우대금리 등 추가적인 혜택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어느 은행으로 계좌 이동을 할지 혜택을 비교해보기에 앞서 기존 은행에 가입된 상품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나 월급통장 등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받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섣불리 주거래은행을 바꾸면 우대금리가 사라져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등 기존 은행에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계좌 이동제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분기) 아르바이트 시장 소득 성장률이 전분기에 이어 또다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3분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4,077명의 소득과 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3분기 월 평균 아르바이트 총소득은 67만 8,46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의 소득 증가율 10.2%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최저 수준이었던 전분기의 2.9%보다도 낮은 것입니다. 또 평균 시급은 7,06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늘어 올해 최저 시급 상승률인 7.1%를 밑돌았습니다. 평균 분양가 790만 원대라는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분양가가 실제 구매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림산업이 지난 2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725가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분양과 착한 분양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습니다. 대림산업은 이편한 세상의 한숲시티 평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790만 원대로 책정해 동탄 신도시와 용인 전세가와 비교하며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수요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되시는 걸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가격대가 어떤지 저희가 직접 고객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적정한 구간이 그 구간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 입지 여건과 기반 시설을 따져봤을 때 분양가 790만 원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시골이잖아요, 완전히. 이분들 땅값 고져받았을 텐데 이렇게 비싸게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품을 좀 빼야 돼요,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또 시내 접근성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전철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용인 시내도 지금 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용인 시내 명지대 건너편. 서울 사람이 온다 어쩐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올려버린 것 같아요. 글쎄요, 경기도 지역으로서는 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싸다고는 이야기 못하죠. 올해 용인 지역의 전체 분양 물량은 약 2만 가구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역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가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서울의 높은 전세가에 지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지, 용인시 분양 무덤의 전철을 밟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전자가 올해 3분기까지 미국 드럼 세탁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9년 연속 시장 점유율 1위가 유력해졌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티븐슨 컴퍼니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드럼 세탁기 시장 점유율 25.6%로 1위를 지켰습니다. LG전자는 특히 $900 이상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점유율 31.4%로 2위 업체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3분기에는 점유율이 33.6%에 달해 프리미엄 드럼 세탁기 3대 중 1대는 LG 제품이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2007년부터 8년째 매출액 기준 드럼 세탁기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올해도 1위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드럼 세탁기 아래에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해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트윈워시도 다음 달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세계 특허 전쟁 시대에 특허 경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특허 분쟁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청과 중기중앙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을 초청해 정책 강연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8개 핵심 과제에 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중앙회는 여러 부처 장관, 차관, 청장 초청 행사가 많았지만 특허청과는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계 특허 전쟁 시대에 중소기업인에게 지식재산과 특허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무형재산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서 철저하게 창조적인 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한 8개 핵심 과제는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 활성화와 업종별 특허 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특허 재반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허청과 중기중앙회는 이 가운데 특허풀 활성화에 집력할 계획입니다. 개별 중소기업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국제 특허 분쟁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특허풀을 구성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특허는 철저하게 늑대 간의 싸움입니다. 항상 상대방이 나를 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것.
오직 나를 위한 최대한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특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특허청과 중기중앙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의 특허 비용 부담 경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특허 유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동규 특허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부, 중소기업 유관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CEO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향후 특허청과 중기중앙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소기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설빙이 중국 광둥성에 진출했습니다. 설빙은 지난 24일과 25일 광둥성 광저우 번화가에 웬직루 1호점과 완다광장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중국 진출로는 상해와 절강성, 서안에 이어 네 번째 지역입니다. 광둥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외식 비중이 높은 곳으로 특히 젊은 층과 여성들의 소비 파워가 커지고 있어 프리미엄 디저트 브랜드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빙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현범 설빙 부사장은 외부 유입 인구가 많고 다양한 식문화가 공존하는 광둥성은 앞으로 설빙 해외 진출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메뉴와 고품질의 식재료,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 등 설빙이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 한국형 디저트의 맛을 세계로 알리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빙은 이번 광둥성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 5년간 광둥성에서 총 150개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2050 클럽 7개국 중 6위 수준으로 조사돼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TPP 참가국 실무진들이 현재 일본에서 협정문 법률 검토와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 기술적 작업을 벌이고 있어 11월 초 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중국 위안화를 편입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무역 규모와 위안화 거래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 당국의 금융 자유화 노력에 대해 IMF 내부에서 어느 정도 평가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넥슨은 초대형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 히트를 11월 18일 구글 플레이와 애플 국내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히트는 리니지2, 테라 등 대형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을 개발한 넷게임즈가 처음 선보이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내일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외출 시에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